자, 현재 저기 수업을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는 게 우리 처음으로 해볼 내용들이 그 ASP.NET 스타트죠.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 과제 제출한 실적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그 내가 강의록을 깜빡 잊고 너무 좀 늦게 올리는 바람에 원래 화요일쯤에 올리려고 했는데 깜빡 화요일에 잊었어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이 아직 실적이 좀 저조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ASP.NET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C샵은 사실은 복습이라 그 내용을 다루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비주얼 스타트의 시작이죠. 비주얼 스타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시작 버튼에서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찾거나 아니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파일 영역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등록을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나는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프로그램들은 이쪽에 그 등록을 해두었어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적은 아이콘으로, 어떤 것들은 좀 큰 아이콘으로 이렇게 해두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파일 영역에 얘네들을 배치를 해둔다면 그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타일 영역에 배치를 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쉽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타일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시작 버튼에 있는 것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타일 영역이 들어왔죠. 내가 크기를 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크기 조정 작게 해주면 됩니다. 내가 이거 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제거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거는 아예 삭제를 하는 거군요. 자, 그래서 시작 화면에서 제거하면 여기에서만 사라질 거예요.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하면 잠깐 기다렸다가 이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던 것들은 여기에 이제 화면에 그 최근 파일 열기에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내가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하려면 이 우측 시작 영역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 현재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때 워크로드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용 그리고 웹용 두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데스크탑, 웹 그런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렇게 그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사용하는 게 비주얼 베이직 언어가 아니라 언어 C샵이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주면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여기 언어를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운영 체제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데스크탑인지 웹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좀 더 손쉽게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나열이 돼 있어서 좀 더 쉽게 그 템플릿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우리는 중앙에 있는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주 하다 보면 여기 최근에 사용했던 프로젝트 템플릿이 뜨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NET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얘를 선택하기로 하죠.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이름 같은 걸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커다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저기 보따리 역할, 상자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젝트 이름은 현재 헬로월드라는 헬로월드 ASP.NET이라고 했던가요?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할 위치인데 저장할 위치는 사용자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영역에 해놓은 것은 별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찾아보기를 통해서 내가 저장할 위치를 좀 선택을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얘네들을 프로그래밍 파일들을 쭉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데 나는 D 드라이브 속에 걔네들을 집어넣어 두고 있어요. 그래서 D 드라이브에 내가 넣어두는 데는 이제 프로그래밍인데 프로그래밍 영역에 쭉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에 ASP.NET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기 선택 누르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나는 저기다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다 1번을 붙여놓기로 하죠. 자, 지금 프로젝트 이름과 솔루션 이름이 있는데 프로젝트 여러 개들을 솔루션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학기 수업을 할 때 OP에서는 하나의 솔루션 속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담고 있었죠. 근데 웹에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보통은 웹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솔루션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체크를 해놓게 되면 솔루션 이름을 아예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체크가 없어지면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물어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바깥쪽에 솔루션 이름이 있고 안쪽에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 이러는데 똑같은 이름을 두 번을 접근해야 돼요. 우리 동영상 강의에 그런 내용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에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하면 그 폴더가 한 번밖에 안 생깁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바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단일 원용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내가 API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 API는 우리가 2학년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MVC 패턴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직접 페이지를 집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할 때는 우리 비어 이섬으로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비어 이섬을 선택하고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얘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NET을 이용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할 때는 기본적인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훨씬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발도구 설정하는 화면에서는 이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면 됐죠. 여기에 보면 비어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별 내용이 없고 웹.config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웹.config 파일을 따당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얘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이 웹.config가 이 중간에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컨피그레이션에서 system.web 요만큼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NET 프레임워크 4.6으로 진화가 되면서 이쪽에 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좀 오히려 불편한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의 폴더 구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해보게 되면 여기에 솔루션 밑에 파일들이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 방식으로 파일 구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나중에 클래스는 클래스끼리 모이게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훨씬 더 작업을 하기에 편리해요. 그런 작업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요만큼은 그냥 아예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system.code 돔까지 요만큼을 아예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웹 컨피그 파일이 이렇게 간단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요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이 저장 버튼이에요.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작업이 끝났는데 우리가 요 웹 컨피그는 처음에 실행할 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잠깐 우리 여기서 빠져나갔다가 새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일 이번에는 열기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열 때 우리는 지금 그 ASP.NET은 웹사이트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열기할 때 프로젝트 솔루션으로 여는 게 아니라 이 웹사이트로 열어주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로 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헬로월드 방금 한 게 헬로월드 ASP.NET 1번이었죠. 얘를 선택하고 열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걔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쪽에 폴더 구조가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어요. 좀 여러 가지들이 생겼습니다. 빈이라고 하는 폴더도 생겨 있고 OBJ라고 하는 폴더도 생겼고 패키지라고 하는 폴더도 생겼고 프로퍼티도 생겨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웹.config 있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넣기로 하죠. 추가할 페이지 이름은 여기에서 여기 솔루션에서 그 프로젝트 이름이죠. 솔루션 이름과 프로젝트 이름이 똑같죠. 여기서 솔루션 이름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항목 추가 누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웹폼을 직접 눌러도 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 새 항목 추가로 가기로 하죠. 새 항목 추가를 누르면 현재 우리는 비주얼 C# 언어를 비주얼 C#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형식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 HTML 파일을 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ASP.NET을 하기 때문에 웹폼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폼을 선택하면 이름이 이렇게 default.aspx로 바뀔 거예요. 이 이름을 헬로월드로 바꾸도록 하죠. 아마 교재에서는 헬로월드 ASP.NET으로 되어 있었던가요? 그래서 헬로월드 그리고 추가 누르겠습니다. 추가를 누르기 전에 여기 잠깐 이쪽 영역을 보기로 하죠. 여기 봤더니 다른 파일의 코드 입력이라고 하는 게 체크가 되어 있고 마스터 페이지 선택은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이 마스터 페이지 선택하는 것은 이번 학기 끝부분에 이 마스터 페이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의 코드 입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C샵이나 OP 배울 때 디자인 화면하고 그 소스 코드, C샵 소스 코드 화면이 서로 별도의 파일에 저장이 됐죠. 그런 형태를 우리 무슨 용어라고 불렀어요? 디자인 파일과 C샵 소스 코드가 별도의 파일에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무슨 용어로 불렀어요? 자, 답을 한번 해보기. 그런 걸 뭐라고 불렀다? 오늘 과제 올린 사람도 있었는데 왜 답을 아무도 안 할까? 그런 걸 코드 비하인드 그렇게 불렀죠. 코드 비하인드. 자, 그리고 추가 누르면 이제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쪽은 꽤나 익숙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그 HTML 코드들입니다. 근데 우리 저 단넷에서는 HTML하고 좀 다른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저기 커스텀 태그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단넷에서 아예 자기들에게 맞춰서 태그들을 이미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좀 사용하는 태그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을 우리 GC어 그렇게 불러요. GC어. GC어는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설정들입니다. 근데 이 GC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바 시간에 2학년 2학기 JSP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GC어의 약속은 여기서부터 요겁니다. 노랗게 되어 있는 영역. 샵, %at 그리고 %, 그 꺽쇠가로, 여기 부등호 가로까지가 이제 GC어라는 표시예요. 요거는 GC어 중에서 무슨 GC어냐 하는 건데 페이지에 관련된 GC어입니다. 우리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라고 부르지 않고 웹사이트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는데 웹사이트에는
여러 개의 웹페이지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랬죠. 웹페이지. 자, 해당되는 페이지에 적용이 된다. 즉, 요 페이지에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랭귀지 이퀄 C샵. 사용할 언어는 C샵이라고 부른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오토 이벤트 와이어러블 트루.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코드 파일은 이제 helloworld.aspx라고 하는데 형태로 만들었는데 .cs를 붙은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코드가 C샵 코드가 여기 들어간다. 그 다음에 inherit equal hello world 그랬는데 이 hello world는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요 이름은 나중에 클래스 이름으로 작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HTML 태그 시작하고 HTML 태그 끝나고 헤드 태그 시작하고 헤드 태그 끝나고 타이틀 태그 시작하고 타이틀 태그 끝나고 바디 태그 시작하고 바디 태그 끝나고 폼 태그 시작하고 폼 태그 끝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바디 태그 내부에 그 작업들은 요 바디 태그 안에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div 태그 안쪽에 요 영역에다가 코드들을 추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잠깐 여기에서 우리가 요 영역을 잠깐 좀 보기로 하죠. 요 아래 영역. 지금 현재 소스 누르면 여기 이제 디자인 소스 화면들입니다. HTML 파일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그 옆에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점선으로 들어있는 게 바디 택, 바디 영역.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있는 저기 점선이, 그게 이제 저 폼 영역. 안쪽에 있는 점선이 div 태그 영역. 이렇게 각각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들을, 그 범위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태그를 추가하는 영역은 요 영역 내부에 추가할 겁니다. 이 디자인 화면에서는 우리가 코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 존재하는 컨트롤들을 화면에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손쉽게 HTML 태그들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 그 꼭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듯이 여기에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를 누르면 여기 위쪽에는 디자인 소스, 아래쪽에는 디자인 화면 이렇게 이제 그 나누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크다면 이런 그 디자인을 나눠서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좀 커가지고 만약에 이런 영역으로 나눠놓고 한다면 아래 위로 나누어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니터가 적은 경우에는 얘가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초보자들은 디자인 화면에 놓고 작업을 하게 되고 좀 고급 사용자들은 소스에 놓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디자인 화면에 놓고 이제 작업하는 걸 한번 보기로 하죠. 보통 우리 네모 속에다 넣는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게 텍스트 박스 하나 추가를 하기로 하죠. 도구 상자의 표준 도구 상자 텍스트 박스 따당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들어와 있죠. 그 옆에 도구 상자에서 버튼을 하나 따당 더블 클릭하기로 하죠.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버튼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줄바꿈이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줄바꿈이 되고 거기다가 레이블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엔터를 누르고 다시 도구 상자에서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따당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그 강의록처럼 이렇게 넣어두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속성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그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속성창, 이 속성창에서 내가 값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강의록에는 뭐 눌러주세요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을 선택하고 텍스트를 바꾸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선택을 하고 얘를 집어주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꺽쇠 가로가 나온 것은 얘는 지금 레이블이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소스 코드를 보면 이와 같이 div 태그 내부에 이런 형태로 HTML 소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에 쭉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ASP 콜론 텍스트 박스, ASP 콜론 버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표준 HTML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커스텀 태그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이미 단넷을 만든 사람들이 저런 커스텀 태그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서 도구 상자에서 컨트롤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그 소스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작업을 내가 더 넣고 싶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레이블을 하나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위치에 내가 이렇게 붙여넣기라면 요같이 내가 여기에 소스를 넣게 되면 요게 디자인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이렇게 저기 디자인 화면에도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BR 태그는 여기 엔터 넣는다고 해서 저게 작업 끝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 BR 태그를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이게 작업 끝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작업을 한 내용들은 소스 코드에 반영이 되고 소스 코드에 반영한 내용들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값들을 요 영역에다 넣는다. 요게 그 바깥쪽에 작업을 그 코드들을 추가를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만들었어요. 이제 실행을 해보죠. 실행시킬 때는 디버그 메뉴에 디버깅 하지 않고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디버깅 시작은 디버깅 할 때만 사용하라 그랬어요. 단축키로 쓸 때는 컨트롤 F5번. 자, 여기에 보니까 얘가 있네요. 요거 실행할 때 얘를 누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얘는 그 디버깅 시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컨트롤 F5를 통해서 단축키 컨트롤 F5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웹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현재는 기본이 요 엣지 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엣지가 열리면서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클릭을 아무리 눌러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글자를 입력하고 눌러도.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이벤트라고 그랬죠. 이벤트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건, 사고 그렇게 번역이 된다 그랬죠. 보통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컨트롤이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컨트롤입니다. 자,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뭔가 이벤트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메서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메서드 이름을 이벤트 핸들러라고 불러요.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예를 들어서 따당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소스 코드 helloworld.aspx.cs가 열리면서 요만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얘는 버튼을 클릭하는 데 대한 이벤트 핸들러예요. 메서드죠. 중간에 오브젝트 샌드라고 하는 게 있고 이벤트 아규먼트 E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 우리는 요만큼만 입력할 거예요. 저게 왜 안 바뀌었지? 자, 이렇게 텍스트 박스 1번에 들어있는 텍스트 속성을 레이블 2번의 컨트롤의 텍스트에다가 표시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텍스트 박스 1번의 텍스트 속성을 그냥 이번에는 좀 지워주겠습니다. 비워두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요만큼만 코드 입력하면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F5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그러면 다시 엣지가 열리면서 이렇게 실행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두원이라고 누르고 클릭을 누르면 이 위치에 우리가 입력한 두원이 나오면서 위에 내용은 사라지죠.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현재
우리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고 간단하지만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고 있는 그런 우리 예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긴 하죠. 여기에서 헬로 월드 ASPX CS에서 한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inherit equal hello world다. 얘는 나중에 클래스 이름하고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무슨 얘기냐? 여기 CS 파일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퍼블릭 파셜 클래스로 만들죠. 파셜 클래스, 부분 클래스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부분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에 클래스 이름이죠. 헬로 월드. 이 이름과 여기에 인헤리트에 들어있는 이 이름이 철저하게 같아져 줘야 됩니다. 이 이름이 서로가 다르면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여기다가 내가 이 이름을 예를 들어서 1로 바꾼다. 그러면 실행을 하면 이게 동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바꾸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용할 때는 내가 이름을 함부로 바꿔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 설계를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한 가지 봤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버튼 1이라고 하는 걸 보긴 하죠. 지금 현재 우리 버튼 1 클릭이라고 이벤트 핸들러. 이 앞에 있는 것은 버튼 1이라고 하는 컨트롤 이름이에요. 두 번째 있는 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는 앞쪽은 컨트롤 이름, 클래스 이름, 그 객체 이름, 그 다음에 밑줄 붙여주고 뒤쪽에는 이벤트 이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벤트 핸들러가 어떤 컨트롤에 딸린 이벤트인지를 좀 더 이벤트 핸들러인지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고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동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오브젝트 샌더는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컨트롤이 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벤트 아규먼트 E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E라고 하는 요게 변수 속에 저장이 되어 옵니다. 자, 여기다가 사실은 우리 이 샌드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글자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샌드가 무엇에 의한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걔네들이 내가 어떤 걸로부터 발생했는지 내가 이름을 알아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한 컨트롤의 이름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런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내가 뭔가를 입력하고 클릭을 했을 때 얘도 나타나지만 버튼 1이라고 하는 결과도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샌드를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어떤 컨트롤로부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내가 이 텍스트 박스를 그냥 이렇게 선택만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 체인지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네요. 이벤트 핸들러가 발생했네요. 근데 이거 내가 실수로 잘못 누른 거죠. 그래서 그냥 얘를 지웠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켰더니 이렇게 오류가 생깁니다. 왜 오류가 생겼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텍스트 박스의 이벤트를 봤더니
여기에 텍스트 체인지드라고 하는 얘는 여기에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C샵에서 텍스트 박스 1 밑줄 텍스트 체인지드라고 하는 요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C샵에서 우리 지워버렸죠. 그런 것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지움으로써 그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눌렀을 때는 그냥 C샵 코드만 지우면 동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요쪽에 있는 이벤트들을 그 저기 등록되어 있는 여기 이벤트들을 좀 지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에는 속성 메서드가 있는데 우리 이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사실은 얘를 속성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벤트라고 부르는데 속성은 속성의 역할, 이 이벤트는 메서드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 이벤트가 메서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벤트를 누르게 되면 버튼 1 클릭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이벤트 핸들러와 연계가 됨으로써 사실은 속성 이벤트가 속성 메서드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경우에는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인데 사실은 버튼이라고 하는 게 그 이벤트가 여기에 클릭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내가 다른 이벤트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꼭 이렇게 번개 모양 이벤트 창을 통해서 우리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솔루션 탐색기 내부를 좀 보기로 하죠. 솔루션 탐색기 내부에 보면 지금 우리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두었죠. 여기에 펼쳐봤더니 helloworld.aspx가 있고 helloworld.aspx.cs가 있고 그래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죠. 요거는 UI 디자인해 놓은 파일, 얘는 C# 코드 파일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코드 비하인드 개념이라고 그랬죠. 코드 비하인드. 코드가 뒤에 숨어 있다. 코드가 UI와 별개로 별도의 파일로 존재한다. 이게 코드 비하인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늘 이렇게만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저 실습은 그냥 참고로 하나만 더 해보기로 하죠. 추가 웹폼을 해보겠습니다. 웹폼을 하는데 내가 이건 저 선택이 안 되니까 그냥 저 추가 새 항목 추가에 가서 선택을 하도록 하죠. 자, 웹폼을 합니다. 디폴트라는 걸 추가하는데 내가 다른 파일의 코드 입력 요 체크를 없앴습니다. 없앤 상태에서 추가 눌러보죠. 그랬더니 얘네들은 지금 디폴트가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분명히 여기는 이렇게 그 펼칠 수 있게 돼 있는데 얘는 펼칠 수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훨씬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한번 버튼을 하나 넣어 보기로 하죠. 자, 이 상태에서도 버튼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에 내가 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BR 태그를 하나 넣고 익숙해지면 그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BR 태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블 하나 추가를 하죠. 자, 텍스트의 내용은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튼에서 버튼을 이벤트에서 클릭을 하나를 여기 따당 더블 클릭해 가지고 만들기로 하죠. 그랬더니 여기 소스 코드가 어디에 생겨요? 별도의 C# 파일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 위쪽에 버튼 1 클릭이라고 하는 여기에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넣는다면 이것도 충분히 동작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페이지가 여러 개일 때 얘네들을 우리는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그러면 이제 방금 그 내용이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 그게 세미콜론이 빠졌군요.
자, 이번에 이거 클릭 눌러보면 이렇게 요 위치에 결과가 나오죠. 자, 지금 현재 얘도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하고 헬로 월드를 비교를 해봤더니 헬로 월드는 소스 코드와 그 디자인 파일이 이렇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하나의 파일 안에 C샵도 들어있고 스크립트 형태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UI 요소에 해당되는 여기 그 HTML 태그도 여기 들어있어요. 자, 이걸 딱 봤더니 아니 지금 보니까 디폴트가 훨씬 쉬워 보이는데요. 하나로 묶어놨더니 간단하고 좋은데요. 간단한 예제는 이게 더 훨씬 간편해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방법은 나중에 그 잘못된 걸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점은 그 보통 우리 디자이너하고 프로그래머는 이제 영역이 달라요. 디자이너들은 HTML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하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래머들이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들어 있으면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사이에 협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한 사람이 디자인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소스 코드도 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C# 언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ASP.NET이 아닌 다른 언어들은 이렇게 코드 비하인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소스 코드와 디자인 화면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얘네들을 쓴다. 자, 도구 상자를 봤더니 컨트롤들이 있는데 표준 도구 상자로부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죠. 그리고 각각의 컨트롤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컨트롤은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그 저기 이벤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버튼이라고 한다면 버튼은 이런 속성들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우리 C# 시간에 OP 시간에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ASP.NET 웹 프로그래밍은 꼭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듯이 홈페이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우리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솔루션을 만든 다음에 페이지를 추가하고 웹폼을 추가했죠. 웹폼에 컨트롤들을 도구상자로부터 갖다 놨어요. 그 컨트롤들의 속성을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버튼이었죠.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C#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학기 내내 작업을 해야 될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과정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잠깐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 ASP.NET 시작하기라는 곳에서 우리는 이제 저 웹사이트 그렇게 그 ASP.NET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ASP.NET 예제의 구성 요소를 그 한번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저기 C# 프로그래밍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네이버와 다음에 해당되는 캡처 화면이 있는데 네이버와 다음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기능을 찾으려면 이런 버튼들 자 우리가 보통 기능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얘네들이 버튼들이 보통 이제 기능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메뉴들이 이런 메뉴들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버튼 들어있죠. 로그인에도 여기도 이렇게 버튼이 들어있네요.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기능 그래요. 기능은 주로 메뉴라든지 버튼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웹페이지라고 하면 이런 버튼들에 의해 보면 검색 기능, 로그인 기능, 그 로그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회원가입 기능 있죠. 회원가입.
그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기능 이런 것들이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목록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게시판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 게시판 기능들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좀 잘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이제 게시판은 게시판이 돼 사진 게시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게시판하고 사진 게시판은 실제로 상당히 그 유사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회원가입도 하고 로그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시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ASP.NET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얘네들은 ASP.NET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요 HTML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 HTML 영역을 구분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 영역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ASP.NET 요 영역은 프로그래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웹 프로그래머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ASP.NET, JSP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그냥 웹 디자이너 그러면 HTML 그다음에 저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본 글꼴로 돼 있는 바탕체는 사실은 영문자, 대문자 I, 영문자, 대문자 I, 그다음에 영문자, 소문자 L 얘네들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문자, 대문자 I와 영문자, 소문자 L이 구분되는 그런 그 글꼴을 이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시다 산스 콘솔이나 또는 루시다 산스 타이프라이터라고 하는 글꼴을 쓰면 걔네들이 쉬워집니다. 걔네들을 지정할 때는 도구 옵션에 있는 환경에 글꼴 미색 해가지고 빨간 네모가 있는 요 영역에 현재 나는 루시다 산스 타이프라이터라고 하는 글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이 작업은 해봤죠. 그래서 얘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지정하는 거 다 해봤죠. 그리고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ASP.NET OP 클래스와 ASP.NET 컨트롤들을 보면 서로 이제 속성은 사실은 속성창에 있는 속성과 거의 같은 개념, 그리고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벤트를 펼쳐놨더니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졌죠. 결국 그냥 메서드를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므로써 메서드를 할 수 있게 컨트롤을 배치해 놨습니다. 자, 우리 뭐 이 내용은 이제 봤던 내용이라 그냥 가도록 하죠. 자, 이제 C샵 요약입니다. C샵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몇 가지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먼저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네임스페이스. 이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를 담는 상자, 클래스를 분류해주는 그런 상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계층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정의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클래스와 충돌이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개념적으로 보자면 마트처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자 코너에 해당되는 게 보통 이제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료수 코너, 장난감 코너, 그런 코너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그 이제 실제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 걔네들이 객체죠. 객체는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객체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준다. 즉,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 클래스들을 담아두는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좀 더 쉽겠네요. 보통은 네임스페이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포맷은 우리가 별로 이거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그 클래스를 추가하면 보통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유징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알아야 됩니다. 유징은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들을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들을 우리 유징 구문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요 위쪽에다가 메인 메서드 위쪽에다가 우리가 유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놨다면 그러면 원래 그 아래에 보는 것처럼 원래는 이 system.console이라는 형태로 우리 write line 메서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위에 using이라고 하는 구문을 추가를 해놨다면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생략하고 console.write line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스템은 간단하지만 네임스페이스 속에 또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개 길어질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using 구문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부르는데 이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변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값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 수학적으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값이 바뀌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주기억 장치 메모리상에 있는 공간을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를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거기에는 데이터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릇의 크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 속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자료를 담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은 워낙 큰 공간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정할 때 우리 어드레스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해당되는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보통 우리 컴퓨터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비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에서 딴 거고 이진수 한자를 이야기합니다. 0 또는 1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0 또는 1 단위로 주소를 붙여놓으면 너무 커져요. 주소 체계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바이트 단위로 이제 주소를 할당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8개의 비트가 모여 있는 공간을 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값을 저장을 해줄 때는 이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정수형 자료를 쓰고 싶다 그러면 정수라고 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 공간, 이거는 달리 말하면 32비트짜리에 해당되는 공간이죠. 32자의 0 또는 1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공간에 4개의 바이트 형태가 되도록 지정을 하고 선언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정수형 자료형을 쓰는 대표적인 자료형이 INT라고 하는 거죠. 글자를 저장할 때는 이것도 일종의 정수형 자료이긴 한데 캐릭터라고 써주고 마이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2바이트 공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변수 선언을 한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 속에 공간을 확보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에 따라서 공간의 크기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에 글자가 좀 잘렸는데 이제 여기에 자료형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지금 글자가 좀 잘려 있죠. 여기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변수, 상수. 변수는 값이 바뀌는 것. 상수는 늘 값이 같은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이밍 컨벤션. 네이밍 컨벤션은 우리가 반드시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우리가 관습 그렇게 표시해 줄 수 있어요.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면 도움이 되고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관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켰을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보통 우리 네이밍 컨벤션에서는 가급적 이름을 정할 때 의미를 갖는 이름을 쓰자, 한 글자의 이름은 서로 피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이름을 지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자 였네요.
프로젝트 이름도 기본적으로 대문자로 시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정할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문자를 사용하자 그랬네요. 그다음에 변수를 쓸 때는 소문자를 쓰자. 그리고 단어가 겹치게 되면 그 새로운 단어는 앞에다가 대문자로 시작하자. 자, 우리 빈칸에 해당되는 것은 변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수기호예요. 그래서 특수기호이기 때문에 빈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 소문자로 썼는데 이렇게 대문자를 시작하는 단어의 시작을 대문자로 써놓으면 우리가 여러 개의 그 단어가 겹쳤다는 걸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메서드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자. 단어의 시작은 대문자로 해주자. 이런 규칙을 써요. 상수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하자. 단어가 연결될 때는 이렇게 밑줄을 써주자. 특수기호 중에 밑줄, 언더스코어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이밍 컨벤션에서 헝가리언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앞쪽에 그 두 문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어떤 자료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해 줌으로써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걔네들을 컨트롤했을 때 우리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쓰자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의 경우에는 앞에다 BTM 붙여가지고 버튼 인풋 이런 형태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버튼 OK 이런 형태로 쓰자는 거죠. 네이버를 쓸 때는 앞에다 LBL이라 붙여서 LBL 리절트 이런 식으로 쓰자는 겁니다. 뭐 그냥 텍스트 박스의 경우에는 txt 넘버 1 이런 스타일로 쓰자는 거죠. 이렇게 씀으로써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더 손쉽게 알 수 있게 어떤 컨트롤에 해당되는 값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헝가리언 표기법의 준용입니다. 자, 우리 그 변수를 지정을 해줄 때는 가병과 참조형이 있다 그랬죠. 가병 그리고 참조형. 가병은 그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현찰에 해당되는 것, 참조형은 카드에 해당되는 것 그랬네요. 가병은 해당되는 위치에 가봤더니 실제 값이 들어있더라. 그게 가병이고, 참조형은 가봤더니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화살표를 따라가 봤더니 실제의 데이터가 있더라 그랬죠. 요 영역을 우리가 스택 영역이라고 불렀고, 요 영역을 힙 영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스택 영역에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힙 영역에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저장할 때 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병이고 어떤 것들이 참조형이냐? 가병은 작은 것들, 참조형은 값이 큰 것들 이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값이 적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0보다는 100이 크다 이런 식으로 값이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차지하는 바이트 크기입니다. 정수형 몇 바이트 쓴다고 그랬어요? 정수형은 몇 바이트를 쓴다? 나 혼자만 떠들고 있나? 자, 정수형은 몇 바이트를 사용한다? 1바이트요. 몇 바이트? 방금 이 얘기를 했는데 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어. 아까 얘기했잖아. INT 몇 바이트 쓴다고? 4바이트를 쓴다고. 근데 만약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스트링은 몇 바이트 써요? 8바이트? 글자 한자는 2바이트를 쓰는데 스트링 그럼 글자가 몇 자인지 모르잖아. 클래스는 몇 바이트 차지해요? 정수는 4바이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작은데 클래스는 몇 바이트를 차지할까요? 그거 몰라요.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멤버 변수가 몇 개인지 메서드가 몇 개인지 따라서 클래스는 완전히 크기가 달라진다고요. 이와 같이 값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크면서 몇 개인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대표적인 게 스트링, 클래스, 컬렉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값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에 딱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요 영역에 표시하고 글자인 경우에는 가장 끝나는 위치에 역 슬래시 0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붙여 놓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참조형입니다. 참조형은 값을 저장하는 공간의 크기를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지정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우리 보통 참조형을 씁니다. 자, 정수형에는 바이트, 숏, 인테저, 롱 그런 것들이 있었죠. 캐릭터는 원래는 이제 글자를 저장해 주는 건데, 쟤네들은 원래는 코드라고 하는 형태로 넣어둬요. 캐릭터는 이렇게 코드. 유니코드의 경우에는 글자를 저장할 때 2바이트를 쓰는 게 유니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속이죠. 아스키 코드로 영문자, 대문자 A는 65번입니다. 숫자 0을 표시해 줄 때는 아스키 코드 48번이에요.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48번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영문자, 대문자 A라고 하는 것을 저장을 할 때는 여기는 65번 그렇게 넣어놓는 거죠. 65번이라 놓고 나중에 읽어드릴 때는 글자 65번은 영문자, 대문자 A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형, 캐릭터는 문자형이라고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보통 정수형의 한 범주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정수는 매우 작은 숫자, 1보다 적은 숫자나 매우 큰 숫자를 저장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큰 숫자, 적은 숫자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 우리 실수형 또는 지수형 또는 부동소수점수 그렇게 부릅니다. 부동소수점수는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딴 것들을 플롯이라고 그러고 플롯은 4바이트 크기를 쓰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8바이트짜리 숫자를 만들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키워놨어요. 숫자만 지수만 커진 게 아니라 부동소수점 수는 기본적으로 그 저장할 때 0. 얼마 곱하기 16에 얼마 성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요걸 가수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지수라 그래요. 그래서 배정도형으로 가면서 지수도 커질 뿐만 아니라 가수 부분의 숫자도 커져요. 저는 가수 부분의 숫자를 우리가 보통 우리 표현할 때 유효 숫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가 커짐으로써 훨씬 더 정밀한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배정도형 숫자입니다. 논리형 자료는 참 또는 거짓을 가지는 자료. 그 다음에 우리가 C# 자료와 그 단내 프레임워크 자료가 있는데 원래 그 자바 언어나 C# 언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C# 언어를 또는 자바 언어를 중간 코드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요.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도 이렇게 중간 코드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 그 단내 프레임워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졌건 비주얼 C샵으로 만들어졌건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에 포함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때 비주얼 베이직을 중간 코드로 만들고 C샵을 중간 코드로 만들었을 때 실행되는 환경을 우리가 이걸 단내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단내 프레임워크는 중간 코드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C샵에 해당되는 자료를 중간 코드로 바꾸면 실제 이런 이름으로 바뀐다라는 건데 그냥 쭉 읽어보면 그게 무슨 개념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캐릭터와 스트링, 캐릭터는 글자 한자를 사용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쓰고 스트링은 글자 여러 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스트링 문자 열이다
그리고 문자열은 가평이다, 참조형이다, 몇 자일지 모른다 그랬죠. 크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문자열은 이렇게 참조형의 자료형입니다. 참조형 스트링의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C샵 시간에 많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둘 건 escape 시퀀스입니다. 우리 앞쪽에다가 s를 붙이게 되면 저 escape 시퀀스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at이 붙어 있으면 이 위치가 그 각각 한 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escape 시퀀스를 사용한다는 걸 알아두기 바라고, 원래 이제 참조형은 원래 이런 연산자 사용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보통 어떻게 쓰느냐? 객체 이름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요. 이런 형태로 써야 되는데 여기 C샵에서는 같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연산자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저기 문자열에도 equals라고 하는 그런 그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기 단내에서의 특징으로만 요게 그 문자열을 비교해주는 같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다.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되겠네요. 형변화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 자료를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명시적인 형변환이 있고 암시적인 형변환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명시적인 형변환을 하는 게 좋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꾸는데 변수 앞에다가 괄호 속에다 자료형을 넣어놓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스터 형변환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실수값에다가 int라고 하는 자료형을 써가지고 바꾸면 B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값에다가 그 값들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와 글자 사이에 값이 바뀌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숫자는 기본적으로 그 값형이라고 그랬죠. 숫자는 값형이다. 글자는 참조형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캐스터 형변환을 통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대신 바꿔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글자를 숫자로 바꿀 때는 이렇게 int.parse, 더블.parse 그런 형태로 쓰고, 숫자를 글자로 바꿀 때는 toString 이런 형태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글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연산자. 연산자는 그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해요. 두 가지 입력을 이렇게 넣어줬더니 이런 결과가 튀어나오더라.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연산자는 구분해 줄 때 우리가 이런 형태로 구분해 줄 수 있어요. 항이 몇 개냐? 항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요소죠. 지금 현재 입력은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는 하나, 둘, 항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 그렇게 부릅니다. 항이 한 개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항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은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그런 것들이 항이 한 개짜리예요. 대부분의 연산자는 항이 두 개죠. 항이 세 개짜리가 하나 있어요. 뭐였죠? 조건 연산자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더하기는 숫자 계산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수치 연산자 그럽니다. 그러면 수치 연산이 아닌 다른 연산자도 있겠네요. 크다 작다 그렇게 나누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관계 연산자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그 다음에 삼항 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치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런 것 따위들이 있어요. 논리 연산자에는 우리 비트 연산자라고 부르는 비슷한 개념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숫자를 이진수로 표시했을 때 각 비트에 해당되는 값을 설정을 해줄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산자를 구분할 때는 항의 개수로 구분할 수도 있다. 무슨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 관계, 논리 연산자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수치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순이에요. 수치 연산자 중에는 단학 연산자가 이학 연산자보다는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는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해주는 연산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한다. 비트에서는 각 비트를 나타내니까 0 또는 1로 판별해 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논리곱, 논리합, 배타적인 논리합, 부정 이런 따위들이 있어요. 논리합은 논리곱에 해당되는 연산자는 엔드 두 개를 쓰거나 한 개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도 돼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요 한 개짜리는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두 개를 써야 되는데 C#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비트 연산자는 반드시 한 개만 써야 돼요. 논리합은 짝대기 긴 거 두 개를 쓰거나 한 개를 쓰거나 비트 연산자는 한 개만 써야 돼요. 베타적인 논리합은 이렇게 위쪽에 꺽쇠를 쓰면 되겠고 여기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 낫에 해당되는 것은 논리 연산자에서는 느낌표, 비트 연산자는 이 갈매기교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논리 곱에 해당되는 걸 보자면 두 개가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이런 것들을 논리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합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것들을 논리합이라고 불러요. 왜 논리곱이라고 부르느냐? 곱하기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요 영역에 A and B라고 한다면 0, 0, 0,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0 곱하기 0을 했더니 0이 나온다. 0 곱하기 1을 했더니 0이 나온다. 1 곱하기 0을 했더니 0이 나온다. 1 곱하기 1을 했더니 1이 나온다. 이런 개념에서 이걸 논리 곱하기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논리합은 더하기 개념이에요. 0, 0 더했더니 0이 되더라. 0, 1 더했더니 1이 되더라. 1, 0 더했더니 1이 되더라. 1, 1 더했더니 2가 돼야 될 것 같은데 1밖에 안 되는데 보통 우리 논리에서는 좀 더 이 전자공학적으로 본다면 전압이 있느냐 없느냐 0볼트와 5볼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5볼트 입력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걔가 10볼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두 개가 입력이 있더라도 1의 값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 연산자 중에서 시프트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이런 개념이에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실제로 값이 2배가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값이 2분의 1이 된다. 근데 이것은 시프트 연산자는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같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이 비트 연산자를 별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0x 01은 16진수, 0x라고 하는 것은 16진수라고 하는 의미예요. 16진수. 그러면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에 해당이 되니까 0은 0000, 1은 000일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0x 01이라고 하는 것을 2진수로 표현하면 0000, 0001이 됩니다. 얘네들을 왼쪽으로 3개만큼 이동하면 1이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했네요. 그리고 얘네들을 봤더니 10진수로 바꿔봤더니 그게 8이더라. 원래 10진수 1이었던 값이 8로 바뀌니까 8배가 되더라.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2의 1승만큼, 두 칸 이동하면 2의 제곱만큼, 세 칸 이동하면 2의 3승만큼 됨으로써 8배가 되더라. 반대로 가게 되면 이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값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시프트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음수에서도 그건 통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질문 있는 사람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준이 질문하려고? 네? 아니요. 자, 질문 있는 사람.
내가 수업을 좀 신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좀 같이 참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 그래서 내가 힘들어. 2배로 힘들어.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권혁추.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과제 제출한 걸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혁추. 혁추는 그 일주 과제는 기본적으로 잘 냈네. 그래서 그 뭐 이대로 좀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래. 김수연. 예. 수연이도 일주 과제 잘 냈네. 예. 놓치지 감사합니다. 말고 잘하자. 네, 알겠습니다. 전종혁. 종혁이도 일주 과제 잘 내서 잘 따라오도록 하자. 김승혁. 네, 승혁이도 잘 냈어. 네, 박동수. 네, 동수도 과제 잘 제출했네. 네, 송수영. 송수영. 수영이도 과제 잘 냈네. 그 수영이는 특히나 그 영어 단어 깜지까지도 같이 제출했네. 잘했어. 위정민. 위정민. 참 이거 일단 녹화는 끄자.